비오는 밤 서울 도봉구 외곽의 낡은 식당 청솔. 조명이 빗소리에 맞춰 깜빡이는가 싶더니 문이 열렸어요. 남자들이 쏟아졌거든요. 5, 10, 20. 멈추질 않았어요. 모두 무언가를 쥐고 있었고 모두 한 사람만 향하고 있었는데요. 홀 한가운데 앉은 배강현이었죠.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앞치마 두른 알바생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주방 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벽의 차단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딸깍.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골목 끝자락에 간판도 제대로 없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청솔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조차 모를 만큼 오래된 이름이었는데요. 점심엔 동네 어르신들이 드나들고 저녁엔 눈빛이 피곤한 단골들이 한 그릇 비우고 가는 그런 곳이었죠. 주방은 주인 혼자 돌리고 홀은 알바생 한 명이 전부였어요. 고은채가 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32살, 말이 없고 움직임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했고 서빙을 나를 때도 그릇 소리 하나 내지 않았거든요. 주인 임소정은 가끔 그녀를 보다가 괜스레 눈을 돌리곤 했어요. 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느꼈는데 묻고 싶진 않더라고요. 먹고 사는 데는 다들 뭔가 하나씩 짊어지고 사는 거니까요. 사실 은채가 이 골목을 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녀에게 필요한 건 딱 3가지였거든요. 조용하고 주목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특정 인물의 동선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곳. 청솔은 그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 특정 인물이라는 게 도봉노원 일대를 기반으로 한 중견 조직의 두목, 배강현이었죠. 은채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에서 그 이름은 간간히 등장했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사람, 조용하지만 단단하다는 평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저녁 무렵엔 제법 굵어졌는데 덕분에 손님이 뜸했죠. 은채는 홀 테이블을 닦다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혼자였어요. 40대 중반, 체격은 크지 않은데 공간을 묘하게 압도하는 사람이었죠. 말 한마디 없이 구석 자리에 앉더라고요. 은채는 물 한 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따뜻한 거면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입구 쪽에서 임소정이 소곤거렸습니다. 저 손님 2번 온 적 있거든. 이름은 모르겠는데 괜히 눈 마주치기가 싫더라고. 은채는 아무 말 없이 순두부찌개를 들고 나갔어요. 강연 앞에 그릇을 내려놓자 그는 숟가락을 집어들며 창밖을 바라봤고 은채는 다시 홀 한쪽으로 돌아가 컵을 닦았죠. 빗소리가 둘 사이에 침묵을 채웠어요. 그것으로 저녁이 조용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1, 2, 5. 멈추질 않았어요. 10명이 되고 20명이 됐는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30명까지 채워진 남자들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는데요. 모두 무언가를 쥐고 배강현 한 사람만 향하고 있었어요. 배강현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망가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죠. 남자들 앞으로 한 명이 나섰어요. 30대 후반, 머리를 바짝 민 사내였는데요. 두목님,
오래 찾아다녔네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강연은 대꾸하지 않았고 사내의 손짓 하나에 남자들이 사방 출구를 모두 틀어막았죠. 임소정은 주방 입구에서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녀를 힐끗 보고 시선을 다시 홀로 돌렸어요. 30명, 무장 상태, 밀폐 공간, 그리고 차단기까지 6걸음. 은채의 발이 주방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빈 컵이라도 돌려놓으러 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차단기 패널 앞에 섰어요. 레버 위에 손을 얹었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배강현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딸깍. 어둠이 식당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창문 밖 빗소리만 남았죠. 그 순간 30명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공간을 장악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죠. 은채는 눈을 감았어요. 아니, 감아도 안 감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이 식당의 모든 걸 익혀뒀거든요. 테이블 사이 간격, 주방 입구 높이, 냉장고 손잡이가 튀어나온 위치, 화장실 문이 열리는 방향, 그리고 차단기에서 첫 번째 테이블까지의 걸음수, 넷, 기둥 위치, 셋, 비상구 방향까지.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첫 번째 남자는 테이블 다리에 무릎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은채는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았어요. 손이 뻗었고 손목을 잡고 팔꿈치를 꺾고 소리 없이 쓰러뜨렸죠. 남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려 했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위협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표적이 됐죠. 은채는 빛을 향해 움직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상대를 차례로 제압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요. 혼란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욕을 내뱉으며 옆 사람을 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죠. 조직적이던 포위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강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를 활용했죠. 어둠 속에서도 상대의 무게 중심을 감으로 읽어냈어요. 달려드는 2명을 연속으로 넘겼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었죠. 오랜 세월이 쌓아 만든 본능이었어요. 5분이 지났어요. 임소정은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홀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이윽고 침묵이 왔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차단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레버가 올라갔어요. 불이 켜졌죠. 홀 바닥에 남자들이 각자의 이유로 쓰러져 있었어요. 서로 엉켜있는 자들, 테이블에 등을 기댄 자들, 조용히 의식을 잃은 자들, 멀쩡하게 서 있는 건 딱 2명뿐이었습니다. 배강현과 고은채, 강현이 은채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황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묘하게 정직한 눈빛이었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은채요. 여기 알바예요. 강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어요. 알바. 그게 전부였는데요. 은채는 그 짧은 웃음 속에 담긴 걸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그냥 알바생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기회인지 위험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임소정이 주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홀을 본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이게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주머니. 은채가 조용히 말했어요. 강현은 핸드폰을 꺼내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마디, 3마디. 30분 후 검은 SUV 2대가 식당 앞에 섰어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남자들이 하나씩 실려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임소정은 홀 한쪽에 앉아 물만 마셨어요. 은채는 흐트러진 테이블을 하나씩 제자리로 밀었죠. 강연이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움직임 어디서 배웠어요?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밀며 말했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식당이 이 꼴이면 쉬어야겠네요. 강연은 이번엔 좀 더 길게 웃었어요. 그날 밤은 별일 없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은채는 뒷정리를 마치고 우산을 펼쳐 골목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한결 잦아들어 있었죠.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반추했어요. 30명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었어요. 즉흥적인 습격이 아니었거든요. 배강연이 그날 저녁 그 식당에 온다는 걸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진 건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강연은 동선이 불규칙한 사람이었죠. 그날 청솔에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극소수의 최측근뿐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채가 출근하러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멀리서 연기가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진해졌죠. 식당 청솔은 새벽 사이 전소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있었고 임소정이 골목 한쪽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은채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20년이야, 은채야. 20년 된 식당인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눈이 타버린 건물 외벽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화재 발화점은 주방 안쪽이었어요. 가스관 폭발이 아니었죠. 발화 패턴이 달랐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불이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었어요. 오전이 지나 강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만납시다. 약속 장소는 도봉산 자락의 낡은 찻집이었어요. 강연은 이미 와 있었는데 맞은편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30대 후반,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인상 자체는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강연이 소개했어요. 류성민이에요. 오른팔이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얘기 들었어요. 대단하더군요. 은채는 짧게 웃고 자리에 앉았어요. 강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고용된 인력이에요. 제 동선을 알고 있었다는 건 내부에서 정보가 샜다는 뜻이죠. 그날 제가 청솔에 간다는 걸 알았던 사람은 조직 안에서 5명 이내예요. 은채가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화재도 연관이 있겠죠? 강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겠죠.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동안 은채는 류성민을 관찰했어요. 그는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강연의 말에 자연스럽게 동의하는 동작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시고 표정을 유지했죠. 그런데 그 눈빛 어딘가에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식한 걸 지우려는 것처럼요. 은채는 그 인상을 속으로 접어뒀습니다. 아직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찻집을 나오며 강연히 말했어요. 당분간 나랑 같이 움직이는 게 어때요? 지금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은채가 되물었습니다. 위험한 게 저예요. 강연 씨예요? 강연은 멈칫하더니 대답 없이 먼저 걸어갔어요. 은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신자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지금 가진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은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를 특정하는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강연의 측근 5명 중 3명은 비교적 빠르게 제외됐어요. 알리바이가 명확했고 각자의 동선이 맞아떨어졌거든요. 남은 2명은 강연의 오랜 신복인 오재봉과 오른팔 류성민이었습니다. 은채는 나흘 동안 조용히 정보를 모았어요. 겉으로는 강연의 임시 연락책처럼 움직이면서 실제로는 2 사람의 행적을 나란히 추적했죠. 오재봉은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메일의 동선이 예측 가능했고 전화 기록도 깨끗했습니다. 성민은 달랐어요. 사흘 전부터 수신 번호가 매번 바뀌는 전화를 받고 있었고 통화 시간은 늘 짧았어요. 그리고 그 직후마다 반드시 어딘가로 나갔다가 1~2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목적지를 파악한 건 나흘째 오전이었어요. 영등포 외곽의 오래된 상가 건물 5층이었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은채가 확인한 결과 어젯밤 식당을 포위했던 외부 용역 조직의 책임자였어요. 은채가 강연에게 전화를 건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성민 씨예요. 강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 침묵이 묵직하게 깔렸죠. 확실해요? 외부 용역 책임자랑 접선하는 거 직접 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채는 건물 밖에서 출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30분 후 성민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건물을 나오다가 은채를 발견한 순간 굳어버렸어요.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의 눈에 당혹감이 스치더니 이내 차가운 계산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여기서 뭐해요? 볼 일이 있어서요. 성민 씨는요? 성민은 잠시 은채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저녁 강연이 성민을 직접 불렀어요. 은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됐죠. 성민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부정하려던 기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싸늘한 정적이 들어찼습니다. 강연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분노보다 무거웠죠.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나한테 항상 2인자 자리만 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달랐는데. 강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11년이 넘는 세월이 그 한 문장에 녹아 있었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늦었어요. 뒤돌아서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추적을 시작했지만 성민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차도 없었고 연락처도 먹통이었죠. 흔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강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연이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린이가 나랑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강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딸이었죠. 외동딸 배아린 22살. 월계동 미완성 빌딩 알지요. 새벽 4시까지. 혼자 와요. 전화가 끊겼어요. 은채는 강연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주먹을 쥐었지만 이미 늦었죠.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요. 월계동 미완성 빌딩. 공사가 중단된 지 3년이 넘은 15층짜리 골조 건물이었는데요. 주변은 허허벌판이었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새벽 빛 속에서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젖어 있었어요. 진입로에 SUV 2대가 세워져 있었죠. 성민은 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였어요. 강연이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은채가 팔을 잡았어요. 잠깐요. 강연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쪽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린 씨를 빌미로 계속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한우석. 전직 형사이자 은채가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전화하기까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의 과거가 연결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린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한우석은 3번 만에 받았어요. 은채야? 목소리에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감정을 걷어내고 말했어요. 월계동 미완성 빌딩. 납치 피해자 1명. 무장 인원 다수예요. 드론 확인 가능해요? 돼. 20분 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연이 은채를 바라봤어요. 한우석이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강연 역시 은채의 과거 일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인정이 오갔습니다. 20분 후 한우석의 문자가 왔어요. 첨부된 드론 영상에 건물 6층에서 발광하는 불빛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원은 7명. 그중 1명은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였어요. 배아린이었죠. 그리고 영상 한 귀퉁이에 또 다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진입로 반대편에 2명이 미리 매복한 채 강연의 차 방향을 향해 포지션을 잡고 있었어요. 강연이 혼자 들어가는 척하면 뒤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린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강연이었어요. 강연은 영상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짙은 감정이 얼굴 위를 지나갔죠. 류성민과 함께한 11년이었어요. 조직 초창기부터 함께 바닥을 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한 게 이거였어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린 씨를 먼저 꺼내야 해요. 강연 씨가 정면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어떻게요? 은채는 핸드폰 화면에 건물 구조도를 띄웠어요. 한우석이 미리 보내놓은 거였죠. 서쪽 비상계단이 있어요. 외벽 철골 타고 올라가면 6층까지 닿거든요. 임시 조명은 발전기로 돌아가고 있고 발전기는 지하 1층이에요. 6층 비상구 옆에 분전함이 있고요. 강연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또 부를 거요? 은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은채는 혼자 움직였어요. 강연은 정면 진입로 쪽에서 시선을 끌기로 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고 헤드라이트를 켠 채 건물 쪽으로 접근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가 그쪽으로 쏠릴 거였죠. 그 사이 은채는 건물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은 녹슨 철골이었어요. 빗물이 손바닥에 맺혔다가 흘렀죠.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3층, 4층, 5층. 발소리를 죽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2명, 6층 입구 쪽이었죠. 6층 비상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안쪽에서 배아린의 소리가 들렸는데요. 울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했죠. 겁에 질려 소리를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건지. 은채는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공사 중 설치된 임시문이라 경첩 소리도 잠금 장치도 없었어요.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죠. 6층은 넓고 황량했어요. 콘크리트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임시 조명이 허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발전기 소리가 웅웅 올라왔어요. 배아리는 기둥 하나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남자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단 쪽을 향하고
두 명은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죠. 은채는 조명 패턴을 훑었어요. 발전기로 연결된 임시 전선이 기둥 사이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차단 지점 세 군데 중 하나가 바로 비상구 옆 분전함이었습니다. 분전함까지 5걸음. 은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걸음을 갔을 때 계단 쪽 남자가 고개를 돌렸죠. 누구야?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걸음을 뛰었어요. 분전함이 열렸고 차단기가 내려갔죠. 어둠. 이번엔 더 완전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외부빛도 닿지 않았어요. 은채는 이미 기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둥 위치, 배아린이 앉아있던 방향, 남자들이 서 있던 자리. 계단 쪽 남자가 혼란스럽게 소리쳤어요. 나머지 둘이 반응하며 움직였죠. 은채는 소리를 따라 첫 번째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이어서 2번째, 3번째는 배아린 옆에 있었어요. 발소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가 오히려 위치를 알려줬어요. 3번째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배아린 씨?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은채는 손을 뻗었어요. 배아린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매듭을 풀었죠. 배아린이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소리에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그때 아래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강연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다른 소리도 올라왔어요. 짧고 낮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류성민이 직접 와 있었어요. 강연 형이 왔네. 성민의 목소리가 2층에서 울려 퍼졌어요. 건물 전체에 사람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성민은 은채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강연이 진입로로 들어오는 순간 성민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곁엔 2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무장한 채였어요. 강연은 2층 입구에서 멈추며 성민과 마주 섰습니다. 임시 조명이 2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래된 빛이었죠. 그 빛 속에 11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강연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분노가 없는 것처럼 들렸죠.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성민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눈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총을 쥔 손이 미세하게 경직돼 있었죠. 형은 나한테 항상 2인자 자리만 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달랐는데. 강연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네가 원한 게 뭐였어? 처음부터. 자리요. 내 자리. 성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합리화가 무너지면 남는 건 돌발 행동뿐이거든요. 강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더 천천히 옮겼어요.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성민이 고개를 들었죠. 6층이 조용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성민은 바로 알았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어요. 지금까지의 냉정이 한꺼번에 흔들렸죠. 은채 씨가 이미 위에 있어. 강연이 말했습니다. 성민은 잠시 굳어 있다가 총구를 강연의 가슴 쪽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형이 여기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오는 소리였죠. 성민이 반사적으로 위를 봤어요. 은채가 배아린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발을 절지 않았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성민이 총구를 은채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서요. 은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1계단, 2계단. 서라고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 내려요.
경찰이 오고 있거든요. 성민이 비틀린 웃음을 내뱉었어요. 협박이야? 확인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한우석이 움직인 거였죠. 처음부터 경찰 신고를 넣어두고 은채의 신호를 받으면 출동시키기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성민의 눈이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도망갈 수 있다고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은채를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부주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채는 배아린의 손을 강현에게 넘기며 성민 쪽으로 걸어갔어요. 성민이 총구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목이 꺾이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반격하려 했지만 두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현이 아린을 안았어요. 아린은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죠. 울지 않았어요. 다만 오래 참아온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성민은 바닥에 꿇린 채 강현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 분노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로함만 남아 있었죠. 형? 강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이미 딸에게 가 있었거든요. 성민의 부름에 답할 말이 더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친 건 5분 후였습니다. 한우석이 앞장서서 안내했어요. 그 뒤로 형사들이 쏟아졌죠. 6층에 쓰러져 있던 성민의 부하들이 하나씩 제압됐고 외부에 매복해 있던 2명도 한우석의 팀이 미리 처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류성민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어요. 건물 밖에서 그는 강현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강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11년의 시간이 그 무언의 눈빛 속에 담겼다가 경찰차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습니다. 배아리는 구급차에 실렸어요. 손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죠. 강현은 구급차에 오르기 전에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은채 씨네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현 씨가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이에요. 강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한우석이 은채 옆으로 다가왔어요. 둘은 나란히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한우석은 은채를 힐끗 봤어요. 이번 일로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 알지? 은채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류성민은 구속됐어요. 조직적 납치 및 폭행 혐의가 적용됐고 식당 화재 역시 방화로 재수사가 시작됐죠. 임소정은 보험금을 받고 강연의 주선으로 같은 자리에 새 식당을 준비하게 됐어요. 소정은 전화 통화에서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간판도 제대로 달 거야. 청솔 2호점. 은채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강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조직의 공식적인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은채는 하루를 두고 답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강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은채의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수신인은 은채의 이름이었는데요. 지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쓰던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이름이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오른쪽 하단에 작은 문양이 찍혀 있었죠. 검은 잉크로 눌린 원안의 십자형 문양이었어요.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문양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해체됐다고 알려진 조직이었는데요.
은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든 봉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은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번 일을 지켜봤다는 것. 은채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햇빛이 골목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언제까지일지 은채는 알 수 없었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골목 밖 소음에 묻혔습니다. 조용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평범한 알바생인 줄만 알았던 은채가 어둠 속에서 30명을 제압하고 오랜 배신자를 밝혀내고 끝내 아린 씨까지 구해냈네요. 힘이 세서도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자기만이 아는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낸 거잖아요.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빛이 사라질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은채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둠을 자기 무기로 만들었으니까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 억울하게 모든 걸 잃는 일,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딱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삶을 이겨내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